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에너지 산업 하면 미국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일단 미국의 영향 어떻습니까? 미국의 영향을 살펴보기 이전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 살펴보게 되면 특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 분쟁의 밑면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의 주도권을 놓고 결국은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약해지면서 크림반도를 포함한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오히려 우리도 러시아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그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힘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흐름도 굉장히 약화되었고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못 살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더 힘 있는 쪽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러시아의 그 에너지 수출을 놓고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서방 세력과 또 미국, 또 러시아의 여러 가지 세력이 얽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것은 반드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과거에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게 쌌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들의 석유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과거 이제 미국이 석유를 가져다 쓰는 그 가격 50달러에서 60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석유를 갖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담을 미국에서 덜어내기 위해서 썼던 것이 셰일가스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의 에너지 혁명의 가장 중심에는 결국은 셰일가스 개발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남부 지역이 잘 살게 되었고 이쪽에 고급 주택들이 많아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남서부 지역 쪽에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메탄 크래커의 증가, 고용의 증가, 이런 선순환의 고리들이 또 주택시장까지 이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이끌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의 다운 자체가 과거에는 수입 제품 가격,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를 낮춰서 물가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에너지 물가를 낮춰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미국 시장의 에너지 시장의 핵심 뭐냐면 에너지 비용을 대거 낮춤으로 인해서 과거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국가로 진출해 있던 자국의 그 생산 시설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깎아주죠. 지금 전력 비용 낮아졌죠. 이런 비용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괜히 그 비숙련공들한테 가서 교육시키고 또 중국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모두 충당해주고 쓰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과 함께 비중이 전체 천연가스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40년까지의 전망치인데 지금 현재 수준이 2014년이니까 여기 정도죠. 지금 전체 가스 생산량 중에서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서 2040년 정도가 되면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셰일가스가 새롭게 개발된 게 아닙니다. 암석 속에 이제 가스층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다만 개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을 파내는 비용 자체가 생산해서 파는 비용보다 돈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가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면서 또 수압화쇄법이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이 셰일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개발이 되면서 결국 셰일가스가 2004년 이후로 급격하게 개발이 되었고요. 이 개발되면서 이런 물량들이 빠르게 좀 진행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NGL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의 생산 추이를 보시면 에탄이나 부탄, 프로판 가스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전반적으로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나면서 이제는 순수출로 바뀌는,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미국은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들을 모두 수입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수출 기업으로 수출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추이가 미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혁명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셰일가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각 에너지 자원별 발전 단가를 살펴봤을 때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정에너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풍력 단가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주력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석탄 발전의 단가보다 오히려 천연가스 발전의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오바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아마 정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상원과원을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석탄 발전을 줄이고 교토 이정석까지만큼은 아니지만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석탄 발전은 추가적으로 더 증설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석탄 발전소는 앞으로 가스 발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페어리스 보일러 같은 것들을 써서 열 효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은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를 늘려가는 방향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또 천연가스를 늘려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봐왔던 경상수지의 적자 부분을 순수출로 서서히 메꿔나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클 것이고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그동안 에너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오던 석유의 5대 메이저, 대표적으로 뭐 쉘사라든지 BP사라든지 아니면 뭐 엑스모빌사와 같은 이런 회사들의 힘은 점점 뭐 약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석유를 좌지우지했던 오펙 기구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들어서 미국의 영향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국가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들도 지금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러시아 쪽에서 결국 천연가스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가 점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누구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편을 들어서 강력하게 러시아 지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체 독일 에너지원의 30% 정도를 러시아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말로 정말 획 돌아버려서 가스를 끊어버리면 제일 타격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를 중심으로 독일 같은 국가에서 강력하게 러시아에게 어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라든지 서방 세계의 전반적인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게 러시아에게 작용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천연가스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을 포함한 호주 같은 대부분 셰일가스가 묻혀있던 국가들에서는 그동안 환경 문제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하던 셰일가스의 개발 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의 천연가스를 그동안 공급해왔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딴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캐나다의 주요 가스 시설들은 모두 북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알버타 지역이라든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 쪽에 주로 이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세계 지도로 보시면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북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했을 때 전부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내려줬는데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안 받거나 받는 양을 줄이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나와도는 이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되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스 플랜트를 현재 지금 아시아향 수출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조단 코브라고 하는 LNG 프로젝트는 바로 미국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싱턴주라든지 뭐 인디애나주, 오리건주와 같은 미국의 이제 북서부 쪽에 있는 주와는 워낙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그 가스는 아무래도 관을 통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그런 추이는 이어가겠죠. 그렇지만 더 북쪽에 놓여 있는 이런 지역들의 전반적인 가스 시설들은 현재 이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라든지
중국의 시노백 같은 업체들이 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쪽 프로젝트의 지분을 한 15% 정도 가져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타 국가들 쪽에서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천연가스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해서 그 개발 여력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지금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하고 수요량을 보시면 생산량의 수요량을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만큼은 어쨌든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수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캐나다 쪽에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에너지의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중국도 석탄 발전이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석탄 발전이 결국은 현재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늘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비중은 천연가스의 비중을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도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 어떤 국가도 상관없이 천연가스의 전반적인 수요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시엘가스와 같은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이런 자원들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진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영기업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해외 광구의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벌기보단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강세일 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길게 보면 회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확보해 놓은 공구들은 어떻게 보면 잘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얘기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 시간이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투자의 관점에서 어느 쪽이 이게 향후 증가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발전 수요도 천연가스 쪽이 되겠지만 발전 수요를 제외하고 난방 수요라든지 아니면 도시화와 관련된 수요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스, 도시가스 쪽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나 LPG 같은 것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이런 가스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가스홀딩스라든지 차이나 리소스 가스그룹 같은 경우에 이익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상승하더니 올해도 계속 가파른 상세를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중국도 더 이상 이제 뗄나무를 뗀다든지 아니면 연탄과 같은 석탄 같은 것들을 태우는 것보다는 이런 도시가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이 높고 공해가 덜 나오는 그런 청정에너지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도 도시화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연탄에서 석유나 가스, 도시가스 같은 것들로 전반적인 에너지원이 이동이 되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에 폭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회사들의 이익의 증대에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업 정도를 찾아냈는데요. SK가스입니다. SK가스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차이나가스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한 주당 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가치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의 기업으로서는 SK가스 정도를 우리가 좀 고민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가스주들은 주로 배당주 영역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배당주 플러스 관련된 지분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셰일가스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천연가스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이트오일이라고 하는 기름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정에서는 위에 약간 천연가스가 있고 아래가 전부 기름이지만 셰일가스 쪽에선 반대입니다. 이 셰일층을 분쇄해서 가스를 집어낼 때 그 바닥에 조금의 오일이 깔려 있거든요. 이걸 타이트 오일이라고 하고, 이 타이트 오일에서 실제로 분리해낼 수 있는 석유화학의 원료는 에탄입니다. 그러니까 에탄이나 프로판 같은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SK가스 같은 경우가 부탄이라든지 이런 그 부산물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 부산물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더 낮은 가격의 에탄과 부탄 제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장기적인 수요 기대감도 고려해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점은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고 팔고 싶은 가격에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팔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셰일가스의 개발은 미국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이제부터 정체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여타 지역,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제 막 개발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한 가지 이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뚫어서 말 그대로 수압으로 그 지역을 파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물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또 물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서 이 부분으로 보면 환경 오염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일가스가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설비 투자 압력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미국의 지금 셰일가스의 파쇄 펌프를 싣고 있는 일종의 덤프 트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파쇄 펌프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으로 이 파쇄 펌프에 들어가는 기어를 생산하는, 기어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림기계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계, 그 우림기계가 이쪽에 이미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허가를 받고 이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이 회사의 설비 투자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제품의 매출 압력, 매출 이제 확보 압력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태광이라든지 뭐 성광밴드와 같은 피팅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면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천연가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직수입을 하거나 또 천연가스에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운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SK나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해외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모잠비크라든지 여러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정부의 이제 지금 공기업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서 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처분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운사 중에 KSS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좀 작은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의 물동량의 70%가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LNG를 생산해내서 뭐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들이 쓰고 남는 거 수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LNG, LPG와 관련돼 있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나르는 해운사들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 LNG선이나 LP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도 장기적인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업종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뭐 물동에 뭐 관련된 기업,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굉장히 투자처를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보고요. 계속해서 스마트머니의 선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해눈 전문가님 모실 텐데요.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물에도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장 초반에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현물을 같이 사주면서 특히나 이제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같이 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을 같이 동시에 사주는 걸로 이렇게 목격이 되면서 장 초반 강한 상승 출발에 전일 글로벌장과 좀 다른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탄력이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장 초반 중국 PMI 지수의 그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과 그 이후에 이어진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전해된 거죠. 매도세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게 되면서 지수가 대폭 하락하면서 워낙 이 큰 폭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순식간에 흔들어 놓다 보니까 좀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이 일봉상 그래도 이 전 저점, 강한 하락의 저점을 지켜냈다. 깨지 않고. 그리고 이 하락이 컸던 봉들의 힘 자체를 절반 이상 되돌리면서 이 종가를 그 이상 2분의 1을 넘는 지점에서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세가 돌아오는가 했더니 다시 매도로 또 돌아서는 모습이었나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등락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매매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오늘은 바로 장 초반에 바로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한 이후에 이 삼월봉상 보시면 바로 매수를 붙었고 그 이후에 돌파가 안 되고 나서부터는 매도를 기다리다가 기준선을 하회하는 순간 다시 매도를 따라붙어서 두 번의 매매 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후에 파동에는 등락이 조금 별로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현물인 주식을 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놀았고요. 이 선물은 요 두 번의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이렇게 현물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이나 하락 없이 계속 하루하루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제로 베이시스는 이제 이런 베이시스에 비해 실질적인 백오데이션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실질적인 백오데이션 상황인데도 이 프로그램상 어느 정도 차익 거래가 유발되게끔 설정이 돼 있다는 건 이 설정돼 있는 이 주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푸신이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 얘네들은 이제 펀드 자금 유입된 유입대수로 이 바스켓을 채워야 되는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베이시스가 살지 않음에도 어느 정도 이 자체를 일종의 실질적인 백오데이션은 이론상 그렇지만 그냥 전반적인 큰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이거 자체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정할 수 있는 콘탱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 계속해서 푸신 쪽에서 물량을 받쳐주면서 이 외국인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이 현물 매수세가 언제 터져주냐가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일봉상 봤을 때 이 하락의 깊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깊었기 때문에 이후의 장세를 예측하는 게 먼저라기보단 이 흐름에 이 어깨를 만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고를 빨리 좀 높이는 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자체로 기고 나서는 이 또 계속된 채널링에 의한 이 힘의 등락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에 있는 하에서는 예측은 당분간 좀 힘들다 볼 수 있고요. 결론은 조금 빨리 이 어깨를 만드는 깊이를 고를 빨리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 잘 고려를 하면서 투자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해눈 전문가님 계속 자주 나와주셔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직도 현물보다는 선물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관점 차이거든요. 그냥 매수를 해서 내가 팔더라도 어차피 결국 사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 관점을 갖는 게 어려운 건데 이 매도도 하나의 내가 종목을 사서 매도라는 방향을 사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매수와 매도 요 차이 때문에 진입에 대해서 조금 힘들고 요게 좀 이번이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매도를 사고 매수를 산다 이렇게 편하게 좀 접근하시면 그나마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선물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정말 여태까지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지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 빠졌습니다. 최근에 정유업종의 주요 종목군들, 화학업종의 주요 종목군들 모두 다 내렸습니다. 오늘 가장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조선주, 화학주, 철강주인데요. 이들의 흐름은 결국 중국 민감주로 불리고 있고 또 경기 민감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수급 쪽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르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인 회복은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의 하락 이유 보시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보다 에너지 종목이나 화학주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좋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게 되면 먼저 정유주 쪽에서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제 마진이 뭐냐면 실제로 유가와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크루드 오일, 원유를 갖다가 분리를 하잖아요. 등유, 비행기용 유, 그다음에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그 벙커CO 이런 것들로 다 구분을 해서 하나 제품을 판매하게 되죠. 그런데 각각의 제품의 가격과 실제로 유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제 마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정유업종의 그림은 내가 파는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은 오르고 유가는 횡보하거나 아주 완만하게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정제 마진이 회복되면서 수익률이 좋아지는데요. 최근 추이는 보시면 정제 마진의 전반적인 추이가 분명히 작년 3분기보다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했던 그때의 흐름과는 격차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정유업종의 정제 마진은 여전히 정체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의 이익을 추정하고 있는 주요 증권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2조 9천억 정도로 봤었다가 현재는 1조 7천억 대까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추가적인 악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실적과 관련된 시장의 컨센서스는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또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 요인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란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란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석유를 방출해내고 있는 데다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석유가 모자랄 때 방출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일부러 방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유가가 내리는 것보단 완만하게 오르는 게 좋은데 유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가 방출되었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유가의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정유업종의 주가 흐름이 다 좋지 않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파라자일렌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담 요인들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까지 갔다가 어제는 이제 양복을 형성하면서 하락이 멈췄고 오늘은 소폭의 반등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보다는 굉장히 좀 좁은 그런 밴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낙폭이 커졌는데 최근 반등하는 모습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낙폭과대가 아니라 정말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좀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또 급등하면 또 급락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완만한 속도로 경기 회복 속도만큼 정도만 꾸준하게 상승해주면 전체적으로 지금 석유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원가도 완만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라면 수요 회복과 함께 경기 회복과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0년도에 유가가 완만하게 계속 이렇게 1년간 올라가면서 정유사들의 이익은 단계별로 레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유가가 박스 안에 갇히면서 이익 관점도 들쑥날쑥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기마다 굉장히 들쑥날쑥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은 유가의 완만한 상승에 이어서 수요가 폭발해야 되는데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전반적인 수출입 추이를 보시면 지금 수출도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수입도 정체입니다. 결국은 중국 쪽의 이 수입 정체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았던 정유업체들, 석유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신호를 보려면 여기서 뭔가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입도 많이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수출도 늘어가는 과정에서 원료를 한국에다 가져다 쓰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나타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 이 수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기본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기본 요건도 아직은 안 갖춰졌고요.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안 갖춰졌고, 두 번째로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수요가 폭발해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스프레드, 즉 마진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이 컨센서스는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은 외국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이만큼 내린 다음에 오늘 이 정도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확인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가의 완만한 상승, 제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국가의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그동안 공급 증가였기 때문에 공급 증가한 부분들을 다 소화하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신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요 석유화학 제품들의 제품 가격 자체가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공급 과잉에 조금 빠져 있어서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 주변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만 원대에서 오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좀 남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단기 반등은 있겠지만 단기 반등이 워낙 불안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정말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아서 10만 원에서 다시 사야 되느냐? 전 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예상이라는 게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지금 한 30-40% 빠진 것을 이제 10%에서 추가적으로 20% 이 빠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타거나 이 종목 팔았다가 제대로 저점에서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도하시기보단 그대로 있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추가 매수는 올라갈 때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 하는 게 추가 매수가 아니죠. 그래서 추세가 지금처럼 떨어지는 칼날일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전을 보이고 외국인들도 조금 돌아오고 중국의 수요도 늘어나는 것이 보일 때 그때쯤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도 지금 2차전지 분리막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다음에 해외 광고에 대한 지분 투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산 가격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한 10만 원 정도 영역까지는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의미 있는 시세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SK이노베이션 종목 상황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테마는 모두 두 가지인데요. 먼저 결제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주목도 참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는 외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좀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또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결제 관련주 여태까지도 많이 상승을 해왔는데 추가 상승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은 있겠지만 이들 종목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쳇말로 몰빵 투자라든지 아니 이들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또 높게 보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다날이 중국의 텐센트와 결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인들이 결제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날이 중국에 가서 같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은 텐센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쇼핑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때 그 서비스를 다날이 대행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텐센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한류의 바람을 생각해 본다면 또 스마트폰으로 LTE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서비스를 스트리밍으로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향후에 매출 증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외에도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같은 그런 업체들도 실제로 이제 해외 쪽과 연결을 맺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결제하려면 액티브엑스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것도 없애겠다고 하니까 향후 이렇게 결제업체들끼리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즉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해외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주가가 전혀 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이미 주가는 움직이고 있었고 현재 나온 재료가 분명히 긍정적이고
향후 매출 증대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성장성을 반영한 현 주가대에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그리고 이 다날과 같은 업체들의 추가 상승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공격적인 매수보단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비중 정도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적정 투자 비중은 이런 종목들은 한 10%에서 15% 이내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가 넘어간다면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시기보단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서서히 비중 정리를 하셔서 이익을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의 비중이 되지 않으신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제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테마는 바로 풍력주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좀 투자를 늘리겠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정책, 수혜가 정말 어느 정도로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금액 자체가 42조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전부 풍력에 관련된 돈은 아니고요. 조력이라든지 지열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배되어 있는 돈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한전과 나머지 이제 PF를 통해서 조달하겠다라는 건데 한전이 순이익 낸 거 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PF를 통해서 조달하겠다라는 건데 이것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전이 이제부터 수익성 개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한 5, 6년 동안 10조 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부터가 일단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PF를 통해서 32조를 조달한다? 글쎄요. 말이 너무 수사가 좀 화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그린에너지의 의무 할당 비율이 있기 때문에 풍력이 됐든 조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꾸준하게 좀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산업이 커질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두 가지 문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첫 번째 지적한 문제와 함께 두 번째는 우리나라 풍력 업체들만으로 풍력 타워를 만들 수 없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베스테스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중소형 이런 거 만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해상 풍력을 만들 때도 하나의 2기가와트 이상짜리 그런 5기가와트 이상짜리 대형 타워를 건설을 해야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또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부품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높아질까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추가적인 반등도 나오겠지만 이들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알곡을 좀 추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스타스의 풍력 타워에 기둥을 납품하고 있는 동국 CNC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을 납품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익 포트폴리오가 조금 넓어 보이는 태원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진 현진 소재나 용현 BM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주 오늘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풍력이 모두 좋은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 업종 종목별로 좀 나눠서 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